누가 중국 대신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다면 방콕의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미얀마 강진 이후 태국 감사원 청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태국은 국제적 신뢰를 잃게 됩니다. 중국 기업의 부실 공사가 결정적 원인으로 밝혀지자 태국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기술을 거부한 과거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뛰어난 내진 설계 기술을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비극입니다. 이 발언에 태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거리에는 분노한 시위대가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미국인 기술 분석가의 관점으로 살펴본 태국의 선택과 한국 기술의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기술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제 삶은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태국 방콕에서의 경험이 바로 그랬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에 전격 발주했다는 뉴스가 화면에 떴습니다. 원래 이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경쟁하던 상황이었는데 뛰어난 기술력으로 알려진 한국 기업들이 모두 탈락했다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하네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텐데. 동료 제임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태국 내에서 중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특별히 높은 걸까요? 그날 밤 자료를 찾아보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반대로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구심이 퍼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사인 마이크를 찾아갔죠. 태국 현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이 왜 생겼는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사라. 방콕으로 출장을 가봐. 우리 회사도 아시아 시장 분석 보고서를 준비 중이니 내 조사가 도움이 될 거야. 일주일 후, 저는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제 호기심이었죠. 태국 사람들은 정말 중국 기술을 그렇게 신뢰하는 걸까? 한국 기술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이 질문들을 안고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테니까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단순한 시장 분석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첫날 아침, 방콕 시내로 나섰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이 흘렀지만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통역사 수안과 함께 태국 기술부 공무원, 현지 기자, 일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이상한 점이 더 명확해졌어요. 중국 기술은 최첨단이죠. 그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도울 거예요. 한 공무원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물으니 막연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반면 한국 기술에 대해 물으니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제품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구성이 떨어져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죠. 제가 반박하려 하자 통역사 수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수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수안에게 물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수안은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많은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중국 기술을 계속 칭찬하고 있죠.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자주 실렸어요. 오후에는 건설 현장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맡은 현장들은 화려한 간판과 대형 현수막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일부 자재들이 품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지나가던 현장 감독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이 건물의 내진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는 당황한 듯 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쇼핑몰을 지나갔어요. 수환이 말했습니다. 이 건물도 중국 회사가 지은 거예요. 지난달 약한 지진이 있었는데 벽에 균열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건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외관은 멀쩡해 보였지만 일부 기둥 주변에 보수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죠. 수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죠. 그날 밤 노트북에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셋째 날, 저는 중국 기업이 건설한 건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안의 도움으로 몇몇 건물 관리자들과 약속을 잡았죠. 겉으로는 관광객인 척하면서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싶었어요.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나요? 한 사무실 건물의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3년 전이요. 아주 빠르게 완공되었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공사 기간이 반도 안 걸렸어요. 그는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죠. 하지만 건물 구석구석을 둘러보니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장 일부에선 누수 흔적이 있었고 지하 주차장의 기둥 몇 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관리자는 이런 문제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지만 제 눈에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지 건축가 틔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두 나라의 건축 방식을 잘 알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최근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품질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틔은 커피를 마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요. 태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주변국인 미얀마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나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틔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몇몇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압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너무 중요해져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휴대폰 알림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얀마에서 강진이 발생했대요. 규모가 꽤 크다고. 수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식당을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불안한 기색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의 지진이 방콕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었어요. 흔들림은 강하지 않았지만 주변 건물들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요. 수안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멀리서 먼지 구름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뚝 서 있던 태국 감사원 청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어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감사원 청사는 이제 콘크리트 더미와 뒤틀린 철골 구조물만 남아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먼지와 절망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저 건물. 작년에 완공된 거예요. 수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 건설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였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니 지진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콕에서는 흔들림이 약했는데도 이렇게 새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았어요. 경찰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거리의 모든 텔레비전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이미 희생자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죠.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투숙객들 안전 확인 중입니다. 혹시 다른 건물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프론트 매니저가 말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특별 뉴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감사원 청사에서만 붕괴가 발생했지만 다른 여러 건물에서도 균열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저는 수환에게 말했죠.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내진 설계가 없었던 거죠. 수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상황 파악을 위한 전화였어요. 사라, 지금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다니 다행이야. 계속 상황을 지켜봐줘. 이번 일이 태국의 중국 기술 의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야 해. 이튿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는 붕괴된 건물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망자는 20명이 넘었고 실종자는 더 많았어요. 국제 뉴스에서도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중국 건설사의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티색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라 씨, 지금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면 좋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의 경고가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려는데 2명의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존슨 씨,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국 정보부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남자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물론이죠. 어떤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호텔 내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닫히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존슨 씨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많이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더군요. 제 감시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기술 분석가예요. 태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차 방문했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라 존슨 씨인가요? 저는 한국건설협회의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또렷한 영어가 들려왔어요. 이 통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나요? 귀하의 회사 동료를 통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방콕 상황에 대해 들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경계심이 생겼지만 호기심도 컸습니다. 지금은 호텔에서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 대사관에서 귀하께 공식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에요. 태국 당국도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예고대로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태국 정보부 요원들도 저를 막지 않았죠. 대신 차량을 따라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평온한 섬과 같았어요. 현관에서 박지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60살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건설사 대표들과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사태에 관심이 많았죠. 존슨 씨, 당신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태국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기술적 우수성보다 다른 요소를 우선시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리는 감사원 청사 프로젝트에 입찰했었습니다. 우리 설계는 강진까지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탈락했어요. 박지원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우리 프로젝트들입니다. 유럽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화면을 넘기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복잡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진 설계와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왜 태국에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지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진실이 특정한 이해관계 앞에서 가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오후에는 서울에서 화상 연결된 엔지니어들과 함께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해 더 배웠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감명적이었어요. 우리는 건물을 100년, 200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합니다. 단기적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 안전과 효율성을 우선시하죠. 대사관을 나서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이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면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사진들을 모두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은 호텔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네요. 현재 상황이 민감하거든요. 사실상의 가택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사진들을 회사 서버에 백업해 놓은 상태였죠.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수안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놀랍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했어요. 지금 외국인들, 특히 사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미지 관리에 필사적이거든요. 호텔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콕 전체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사고 수습 소식이 계속 나왔고 중국 기업의 부실 공사 의혹이 커지고 있었죠. 오후에 마이클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태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국제적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사라, 이번 일이 단순한 사고 이상이라고 생각하나? 네, 확실해요. 이건 부실 공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런 부실 공사가 하나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호텔에 머물면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국제 언론에서는 태국 정부가 경제적 이유로 중국 기업을 선호해왔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제안을 무시한 것이 큰 실수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날, 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모든 중국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태국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 도시는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후에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태국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서울에서 온 번호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도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거리 곳곳에 붙은 포스터에는 정부와 중국 기업을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텔레비전에서는 태국 총리의 긴급 기자회견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며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늦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수안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이제 한국과 협력하려 한대요.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국제경제 뉴스를 보니 여러 국가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신뢰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죠. 방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태국 건설부 차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대사관 직원과 함께 건설부를 방문했습니다. 차관은 솔직했어요.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몰랐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뢰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니까요. 한국 기업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의 말처럼 그들은 장기적 신뢰를 중요시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기술과 인프라는 단순한 숫자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요. 그리고 진정한 신뢰는 화려한 홍보나 정치적 관계가 아닌 진실된 결과로 증명된다는 사실도 말이죠. 뉴욕에 도착하자 회사에서는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라, 이번 일을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 어떨까? 신뢰는 결과로 증명된다는 주제로 말이야.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기술 신뢰 컨퍼런스. 제가 주요 연사로 서는 날이 왔습니다.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태국 사태 이후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태국 대표단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된다는 진리에 대해서요. 스크린에 붕괴된 태국 감사원 청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객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뢰의 결과였죠. 태국은 단기적 이익과 정치적 관계를 위해 검증된 기술력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 기업이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완성한 프로젝트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기술력과 안전성에 기반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결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강조했습니다. 기술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말보다 검증된 결과를 신뢰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태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존슨 씨,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박지원이 다가왔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기술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진실의 중요성을요. 저는 다시 방콕을 방문했습니다. 도시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의 합작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죠. 수안과 재회했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태국-기술-협력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수안이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신뢰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태국에서 배웠어요. 신뢰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교훈은 제 삶과 일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어디인가요? 수안이 물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디든 진실과 신뢰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방콕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과 고통스러운 교훈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태국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대만 교육부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내놓으면서 거리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태를 본 중국은 충격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후웨이청입니다. 대만의 언어학자이자 대학 교수로 언어정책 연구에 참여하며
대만어의 급격한 쇠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대만어만 사용하셨지만 부모님 세대부터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만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오늘도 연구실에 앉아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대만어 사용률이 10년 새 무려 40%나 감소했더군요. 창밖으로 캠퍼스를 바라보니 학생들이 표준 중국어나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대만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웨이청 교수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까? 조교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응, 들어와. 방금 마무리했어. 책상 위에는 대만어 보존 정책에 관한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표준 중국어와 영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대만어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었죠. 젊은 세대가 대만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조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취업할 때 중국어와 영어는 필수니까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실용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만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표기법은 한자와 로마자를 혼용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한자는 대만어의 풍부한 성조와 발음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로마자는 대만 사람들에게 너무 낯설었죠.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대만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 보존 정책을 분석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언어들의 사례를 연구했죠.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대만어로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가 맴돌았어요. 그 소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요. 대만어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언어학 학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파리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언어학 학회 발표를 마친 저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죠. 발표에서 대만어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작은 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리글롯이라는 이름의 그 서점은 언어 학습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하세요. 프랑스어로 인사하는 서점 주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언어 교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런데 특별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생소한 모양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글. 서점 주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호기심에 한글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제목의 프랑스어 책이었죠. 그 자리에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이라니.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운 체계를 정확히 반영해 설계된 문자였죠. 이거 대만어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만어도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인데 한글을 응용해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서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대만어 단어 몇 개를 한글로 적어보았죠. 감사를 뜻하는 감사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대만어의 발음을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지는데. 흥분된 마음으로 더 많은 단어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밤새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체계가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죠. 휴가 중인데도 연구에 빠져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대만어를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학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죠. 한글을 대만어에 적용하는 방법, 그것이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의문을 체계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면 대만어 학습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귀국 후 바로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글과 대만어의 의문 체계를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대만어의 발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특히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된 대학원생 리밍이 의구심을 품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한글은 의문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야. 이론적으로는 어떤 언어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어. 우리는 조용히 일하며 기본적인 대만어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어의 특징적인 의문들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 규칙을 정하고 간단한 문장부터 표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대학생들과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께 연락해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번 해봅시다. 다행히 교수님도 호의적이었고 그렇게 대학생 10명을 모집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친 후 제가 만든 대만어 표기법으로 간단한 문장을 읽게 했습니다. 실험 첫날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한자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요.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도 신기해하며 말했죠.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단어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일주일간의 실험 결과 학생들은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를 기존 방식보다 약 40% 빠르게 익혔어요. 특히 발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자로는 어려웠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이 결과에 용기를 얻어 더 확장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만어를 배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60대 참가자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사용했지 글로 읽고 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실험 결과에 확신이 생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연구팀과 상의한 끝에 작은 책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5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으로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 기초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본 인사말부터 일상 대화까지 간단한 대만어 표현들을 한글로 표기한 책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지혜숲 서점에 연락했고 다행히 서점 주인이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책을 출판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후 교수님, 책이 모두 팔렸어요.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책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추가로 100권을 급히 인쇄해 보냈는데 그것도 4일 만에 동났죠. 서점 앞에는 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의하는 메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업 일정과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면 정말 쉬운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많았죠. 더 놀라운 일은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학습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직장인, 심지어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대만어 기초 회화를 마스터했다.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알았는데 이제 읽고 쓸 수 있다. 이런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한글을 활용해 대만어를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데일리 뉴스에서는 혁신적인 대만어 학습법,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대만 교육주간지에서는 잊혀가는 대만어를 구하는 열쇠, 한글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죠.
그러나 곧 반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언어학 교수들의 비판적인 논평 정도였지만 한글 표기법이 알려질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문자를 써야 하지? 우리 고유의 표기법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타이완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주임 교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고위 관료 린즈하오의 반발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교육정책 담당 부국장으로 언어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후웨이청 교수의 연구는 위험합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한글 도입은 우리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린즈하오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보수층은 비판을 쏟아냈고 대만 사회는 서서히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쓰는 순간 대만어 본래의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한자 보존협회 회장은 기자 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 침략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대학으로 향할 때면 때로는 소규모 시위대가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켜라. 한글, 노, 한자 예스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사무실로 들어가면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응원의 미소를 보내줬지만 다른 이들은 냉랭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보수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저를 문화 배신자로 몰아갔고 진보 언론에서는 언어 혁신가로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렸죠. 한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대만이 한글을 도입한다면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도전이다. 외교부 대변인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언어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대학 총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연구가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죠. 총장님, 이건 단순한 언어학 연구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총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식적으로 연구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만어를 구하기 위한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그날 밤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계속 연구하고 싶은 사람.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카페나 학생들의 자취방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더 체계화하고 더 많은 어휘와 문법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대만어에는 7개의 성조가 있는데 이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기대하지 않았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도윤 교수였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글과 대만어에 관한 연구를 보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김 교수가 우리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린 우리의 예비 연구 결과를 읽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를 표기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면 함께 연구해보죠. 제가 한글의 음운 특성에 관해 2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교수와 화상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과 연구 진행 정도를 설명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성조 표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에 성조 표기 기호를 추가하면 해결됩니다. 한글은 원래 디자인이 모듈식이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는 화면을 통해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글자 오른쪽 위에 작은 점이나 선을 추가해 성조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발음과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네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은 우리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이 새로운 표기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조 표시가 추가된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니 마치 완벽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조 표기가 가능해진 한글 기반 대만어 표기법은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 표기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작은 교재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PDF 형태로 공유되었는데 다운로드 수가 며칠 만에 5,000을 넘었습니다. 연구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매주 화상회의로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한국의 다른 언어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만어 문법까지 한글로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기법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어를 구하고 있는 거죠. 김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몇 달 후 김 교수와 함께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의 의문 분석이라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논문은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학계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글은 대만어를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마르틴 교수가 국제언어학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 연구를 인용하며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다른 언어 표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일본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도 한글 표기법은 대만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MIT 언어학과에서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에 관한 세미나까지 개최했습니다. 국제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대만 대중들로부터 왔습니다. 은밀히 배포되던 우리의 교재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대만 전통 민요를 부르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생겼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한글로 표기된 대만 민요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처음으로 대만어 가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불렀더니 눈물을 흘리셨다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대만 정부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연구 중단을 지시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의견을 구하다니요. 회의실에는 교육부 장관, 린즈하오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국립대학교 언어학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글 표기법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반응과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우리도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린즈하오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공식화한다면 중국의 더 강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언어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한글 표기법 덕분에 대만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30%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언어 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웨이청 교수를 책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린즈하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언어 역사상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 표기법 연구는 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중국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만어를 구하는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연구위원회의 공식 발족 후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비밀리에 모임을 가질 필요도 몰래 자료를 배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희 연구팀은 확대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학자들,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한글을 기반으로 한 대만어 표기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죠. 후 교수님, 이 표기법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 전문가인 리우 교수가 물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게임과 노래를 활용했죠. 특히 대만의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표기하여 읽게 함으로써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범 학교들이 선정되었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타이베이 제5초등학교의 첫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그것으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재미있어요. 한 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대만어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제 그걸 쓸 수 있어요. 다른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범 교육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대만어를 배웠고 무엇보다 흥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대만어로 할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세대 간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한 학부모가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시범 교육의 성공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더 많은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점차 시범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비판적이었고 대만 내에서도 일부 보수층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 시작 1년 만에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만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15%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감소 추세를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대만어가 쿨한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 랩 음악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신세대 예술가들은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 시를 창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글 기반 대만어 표기법을 공식 교육과정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후 저는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리의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한글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글로 적힌 대만어 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할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예시이야기를 대만어로 적은 것이었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의 언어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도구 덕분이었습니다. 한글 기반 대만어 표기법이 공식 교육과정에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만어 사용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젊은 세대의 대만어 구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대만어를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거리에서도 대만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언어 단절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한글과 대만어 문화 보존의 세 장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언어학자들이 모였고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대되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수많은 청중이 보였습니다. 언어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잠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대만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대만어를 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만어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의 작은 서점에서 한글을 발견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난 5년간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행착오와 어려움, 그리고 성공의 순간들까지 모두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혼이고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대만어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린즈하오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선택한 것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언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은 대만어를 표기하는 데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많은 반대와 비판을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어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한글이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함께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손녀와 대만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이베이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협력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이제 대만인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만의 다른 소수 언어들도 한글 표기법으로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만어의 미래, 그리고 우리 문화의 미래가 이제는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과거와 대화하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한글을 통해 대만어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